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연말 특집 세 번째 시간 2023년 경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위해서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저희가 특집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뭐 간밤이었으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되는데 CPI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그렇습니다. 뭐 물가 정점론이 더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고무적이었던 점은 여러 가지들이 물가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선행 지표로서 확인을 해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발표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 점이 아마도 긍정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 ISM 제조 PMI의 지불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CPI를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지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CPI는 생각보다 6월까지만 해도 그 지표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아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중고차 지수도 만하임 인덱스라는 것을 추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격차가 연초 이후에 계속 나다가 최근 2개월 동안에는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헬스케어 쪽에서 인슈어런스 이쪽에서 지금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지표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0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때에 나왔던 전월 대비 상승률을 1년 내내 가져가게 됩니다. 작년도는 어땠냐면은 계속 전월 대비 2% 플러스였다면 올해는 마이너스 기여랍니다. 마이너스 4%거든요. 지난달 데이터 발표에서 처음 확인이 됐고 이번에도 또 마이너스 4%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 이것은 조금 계속해가지고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인플레 쪽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렌트비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제 렌트비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집값이 상승률이 떨어져 가고 전월 대비로는 미국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시차가 더 벌어져 가지고서 아직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선행성이 확인된 데이터들을 따라가는 것을 CPI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해서 물가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라는 말은 이번 증시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을 한 것은 물가인데 그 부분의 고민은 이제 해결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렌트비 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주거 렌트도 조금은 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밤이죠. FOMC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빅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최종 금리 수준하고요. 이런 긴축 기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연준의 지금의 긴축은 세 가지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려가는 구간, 그 다음에는 최종 금리가 언제인지를 확인해가는 구간,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도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멈춰놓고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세 번째 스테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단계, 3단계를 오늘 밤에 확인을 하고 싶을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별로 그렇게 나올 정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파월 의장이 지난 11월 달의 경우에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매파적으로 그날에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3주 후에 나오게 되는 의사록을 보니까는 비리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도 확인되는 것이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숨을 죽이고 있었던 연준 내 비둘기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야기하는 분위기 자체가 각종 기사에서도 나오는 것이 연준이 굉장히 지금 갈려져 있다라는 거죠. 매파와 비둘기파로.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금 어떤 멘트를 해도 결국 그 속에서 위원들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 점.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번에는 매파적으로 얘기해도 사실은 연준 내에서는 비리기적인 목소리도 높잖아라는 반론이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그들의 성향을 떠나가지고서 데이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도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인플레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걱정은 사실은 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잉 긴축을 해가지고서 너무 침체로 가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 자체는 지금 예상은 지난번에는 4.5에서 4.75였다면 이번에는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기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는 믹스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는 어쨌든 데이터를 따라가는 지금 환경으로 바뀌어서 데이터 나오는 것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실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올 한 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금리 인상도 많이 나왔고요.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일단 물가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 적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은 침체가 닥쳤을 때 항상 실업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고가 많이 증가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 원래 예전 같으면은 실제로 일자리를 수백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이제 침체로 완연히 들어갔었죠. 그러면은 가계 소비나 이런 여력들이 줄어들게 되니까는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 독특함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 하면 잡 오프닝이라고 하죠. 구인 데이터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실업자 2명당 일자리 하나 공고가 열렸거든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실업자 1명당 일자리 공고가 2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요구를 하면서 실업자들이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때문에 또 이제 임금 인상발 물가 상승 걱정까지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만약에 경제가 좀 빠르게 내려가 버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공고부터 걷어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마치 완전히 1대1로 매칭은 안 되겠지만은 과거로 치면은 실질적으로 해고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었던 효과가 뜨거움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지금은 구인 공고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 지금 구인 공고가 지금 실직자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게 한 6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하기에는 이 구인 공고가 한 600만 개가 줄어들고 실업자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 상승에만 그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침체라 하더라도 얕은 침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서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치가 이것도 걱정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점에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째는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네.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됐을 경우에 미국 기업들도 이제는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나오기에 달러 강세는 그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20% 강세로 갔다 최근에 절반 정도 되돌려졌거든요. 분석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달러가 10% 움직일 때마다 미국의 실적이 1에서 3% 감소한다고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일단은 향후 예상치가 좀 긍정적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중국 비중이 큽니다. 어쨌든 미국 기업들한테도 해외 중에서. 근데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지난 3월부터는 상해 대봉쇄가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부터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봉쇄의 영향으로 2.2%포인트 정도 중국의 GDP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치면은 약 한 3천억 달러 중반 정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만큼의 부양 효과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 또한 이제 더 이상은 기업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하향 조정만 계속 해오던 것이 상승으로도 좀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경기 침체를 보려면 구인 공고와 기업 실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전망은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그러면 지금
이번 증시에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갔던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인플레가 높게 나왔었고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정말로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서 내외 금리 차이가 각국마다 다 이제 미국하고 벌어지다 보니까는 이번의 특징은 가령 옛날 같으면은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원화는 약세로 가지만 소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엔화는 강세로 갔었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해서 모두가 약세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되돌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는 그 강도가 일단 꺾였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 흐름은 완전히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본이나 그런 이제 그 해외 수출을 해외 수출하는 비중이 꽤 높은 국가들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그런 국가들이 사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숫자들이 너무나 나쁘게 나오면서 중국향 수출들이 많이 나빴던 점도 또한 이 국가들이 무역 수지가 나쁘면서 환율을 이제 약세로 만들었던 요인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리오프닝 덕분에 좀 이 부분에서 해결이 발생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수출 중심의 국가들의 환 시장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달러와 한테는 달러가 강해지지 않고 좀 더 약세로 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달러는 완전히 달러 강세는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네,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선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만큼 소위 선진 시장 중에서 경기에 민감한 주식의 비중이 시가총액에서 높게 차지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일 때도 보시면 먼저 꺾입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면 우리 증시가 고점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 증시가 조금 글로벌 경기가 턴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먼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유난히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예.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던 것이고 네. 이번에도 만약에 경기가 우려했던 것들의 이제 그 정점은 지났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한국 증시의 반등은 더 남들보다 빠르게 나오고 그리고 그 폭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30%씩의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증시가 그 이후에 올라가는 속도가 어떠냐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 증시는 항상 글로벌의 선두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호재와 악재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그런 걸 예상해서 우리가 주식을 지금 비중을 확대해야 될까요? 네, 저는 지금이 만약에 좀 안 좋게 보셨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주식으로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긍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